2017년에 발매된 닌텐도 스위치의 후속기 닌텐도 스위치2의 발매일과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우선 발매일은 2025년 6월 5일. 이는 전세계 공통이고요. 문제는 가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가격은 64만 8천원입니다. 449달러가 결과적으로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좀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고 닌텐도 커뮤니티 분들은 발표 당시에 냉온탕을 오가야 했어요. 왜냐? 우선 이런 영상 발표의 공통점은 절대 사람들이 싫어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격을 말 안 하는 게 불안했던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직접 가격을 찾아 헤매야 했는데 이렇게 밝혀진 가격이 일본 국내판 49,980엔, 그리고 다국어 버전 69,980엔입니다. 영상 공개 시간, 영상 길이 등에서 계속 이를 강조하더니 가격 차이도 무려 2만엔이네요. 또한 패키지 가격은 9,980엔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약간 싸지만요. 우선 이 가격에 대한 평은 극도로 갈립니다. 일본 내에서는 리셀러를 막기 위한 좋은 대책이라면서 극찬하고 있고, 여러 기사, 리뷰에서도 아주 호의적인 반응이죠. 반면 한국 내에선 70만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64만 8천원이 된 셈이니 안도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서양권에서는 거의 분노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온도차가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 격차 때문이겠죠. 차라리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449달러를 모를까, 일본만 싸게 해준다니 역차별 이슈가 몰려오는 걸 겁니다. 이번엔 닌텐도 스위치2 발표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우선 제가 생각했던 가격은 399달러에서 449달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교체 때문이죠. 어느 회사든 후계기를 낼 때 고민하는 것은 전에 하드웨어를 쓰던 사람들이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드웨어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거나 혹은 차이가 적게 나도 소프트웨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존 하드웨어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이죠. 이게 잘 나타나는 하드웨어가 플레이스테이션 3였는데요. 가격이 상당히 비쌌던 데다가 도중에 하위 호환이 되는 모델이 단종되면서 2009년경까지 플레이스테이션 2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았죠. 또한 닌텐도 3DS의 경우 DS보다 1만엔 비싼 가격으로 나왔는데 그 바람에 초반 판매가 더뎠고 결국 1만엔 가격 인하라는 초유의 한수를 두었습니다. 즉 하드웨어를 쉽게 갈아타게 하려면 첫째, 매력적인 소프트, 둘째, 합리적인 가격, 이 둘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위치2는 과연 어떨까요? 우선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패키지는 9,980엔, 다운로드 형태는 8,980엔, 한국은 패키지가 88,000원이고 다운로드가 79,800원식으로 일본보다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인상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최근 여러가지 형태로 게임 개발비는 급등하고 있고 그에 반해 소프트웨어 가격은 거의 안 올랐다는 얘기가 많으며, 이에 따라 GTA6는 100달러 이상이 될 거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인상에 대한 반발 때문에 섣불리 칼을 빼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닌텐도가 칼을 빼드는 셈입니다. 즉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는 거죠. 가격이 오른 건 좀 뼈아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알고 있기에 유저들의 반발은 적은 편입니다. 주목할 것은 닌텐도 스위치 2 에디션 게임인데요. 쉽게 말해 스위치로 나온 게임에 추가 요소를 넣어서 1,000엔에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또한 기존 소프트웨어의 2 에디션 게임의 경우 디지털 소프트웨어 가격과 같은 8,980엔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2 에디션 게임은 현재로선 디지털 판매만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는 소니가 먼저 도입한 방법이긴 합니다. 게임 가격을 10달러 인상한 것도 업그레이드에 추가금을 받는 것도요. 다만 소니의 경우에는 처음엔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추가금을 받아서 비난을 받은 사례지만, 닌텐도는 소니의 실수를 벤치마킹한 듯 먼저 1,000엔이라고 못을 박은 후 일부 게임은 무료로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즉 조삼모사인 셈인데요. 여하튼 이렇게 플랫폼 홀더가 직접 물꼬를 터놨으니 다른 회사들도 추가 수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에디션을 낼 것 같고요. 개중에는 단순히 그래픽만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니라 아예 신기능을 활용한 게임도 있는 모양이니 나름대로 반응은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경우 스위치 온라인에 가입하면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하튼 버추얼 게임 카드의 핵심은 실물, 다운로드 여부에 상관없이 가상의 게임팩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며, 이 취급에는 로컬 통신,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형식이라는 것이죠. 개중에는 친구의 일정 기간 대여하는 기능이라던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놀 수 있는 기능, 심지어 스위치 1과 같이 놀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하지만, 기존엔 게임을 다운로드로 사서 동시에 두 기기에서 구동이 가능한 편법이 있었지만 이번엔 하나의 소프트는 하나의 기기에서만 활성화되도록 제한을 걸어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계정에서 구매한 게임은 하나의 하드웨어에서만 플레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죠. 이 원칙을 다운로드만이 아니라 실물 패키지에 확장한 것이라 볼 수도 있어요. 즉 제약이 걸린 거죠. 또 한 가지 손꼽히는 것은 복제인데요. 버추얼 게임 카드의 특성상 현재까지 공개된 스위치1의 복사 방식은 무력화되며 앞으로 스위치2의 보안이 뚫려도 온라인 인증을 어찌하지 않는 한 복사 게임을 할 수 없는 방식이니까요. 이것도 여러가지로 말이 나오는 이슈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받는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일본 내수 사양은 49,800엔, 문제 다국어판 버전은 69,800엔인데 이건 미국의 말도 안 되는 환율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한국은 나름 챙겨준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648,000원으로 다른 나라보다 약간 저렴하기도 하고 마리오 카트 월드가 들어간 동문판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데 닌텐도는 왜 이런 역차별을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은 자국민 보호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생산 상황도 그렇고 글로벌 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도 해서 어찌 보면 449달러는 적절한 범위 내의 가격이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외에서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 유저에게 할인해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왜 일본 국내 유저는 할인해주는 것일까요? 스위치의 경우 일본의 비중은 미국, 유럽 다음입니다. 즉 3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소프트웨어 판매량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다르죠. 해외 시장의 경우 소프트웨어 점유율은 소니가 1위고 닌텐도가 2위, 즉 비중을 생각하면 해외 시장은 30%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본 국내로 가면 사정이 다릅니다. 2024년 2월 6일 닌텐도가 발표한 제3, 4반기 결산에서 밝힌 스위치의 일본 내 보급률은 3,334만 대이며 해외와는 달리 일본 국내에서는 PS5의 판매량이 스위치는커녕 PS4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사실상 일본은 닌텐도의 독점 시장입니다. 콘솔 한정이지만요. 콘솔 보급률은 50%를 넘어간 상황이며 소프트웨어 랭킹은 거의 독식하는 독점 시장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닌텐도의 소프트웨어 파워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닌텐도 스위치와 PS5의 가격이 같았다면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차이가 벌어지진 않았겠죠. 실제로 가격이 비슷했던 PS4의 판매 추이와 비교해도 그렇고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이건 기업이 성장한 게 아니라 환율과 국제 정세란 외부 요인이고 오히려 이 요인으로 인해 달러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 임금 감소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비 시장이 침체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에서 7만원짜리 게임기를 낸다면 아마 판매율이 예전 같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의 독점한 이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즉 이는 다른 나라에서 폭리를 취한다기보다는 일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진을 깎은 것에 가깝지 않을까요? 다만 이게 마냥 호의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단순히 시장 우위만으로 일부 국가 유저를 차별하는 셈이니까요. 냉정히 생각하면 일본에서 깎은 금액만큼 소프트웨어와 주변 기기에서 더 받고 나아가 해외 유저에게서 더 받을 건 확실한지라 머리론 옳다는 걸 알아도 감정적으론 용납이 안 되는군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냥 일본판 기계를 사면 안 되나? 어댑터는 어차피 프리볼트로 나올 테고 닌텐도 게임은 본체 언어만 한국어로 바꾸면 한글로 게임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49,800엔이면 한화로 약 46만원이니 19만원 차이인데 시즌 외 오사카 항공권이 대략 이 정도 수준이니 주변 기기까지 사온다고 하면 당일치기 비행기로 한 개만 사와도 돈이 남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어려울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일본판의 가격은 자국민 보호정책이고 닌텐도는 그 외의 카드도 갖고 있거든요. 스위치2의 설명을 읽어보면 소프트웨어의 언어 설정은 일부 소프트를 제외하면 본체의 언어와 같은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닌텐도가 발매한 게임은 본체 언어 설정에 따라 그에 맞는 언어가 출력되죠. 이 말인즉 아무리 게임 내에 한글이 들어있어도 일본판 기기에선 그 언어를 출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어를 출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최근 들어 일본 닌텐도 스토어는 해외 카드 등록을 막고 있는데 이러면 다운로드 소프트 혹은 DLC의 구매가 불가능하고 어쩌면 내부적으로 해외 IP를 막았을 수도 있으니 VPN 기능이 있는 공유기가 없다면 업데이트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까딱하면 닌텐도 스위치2 특유의 방식인 소프트웨어 인증이 타국에선 막힐지도 모릅니다.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하튼 이런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역수출은 확실히 막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가끔 영상에서 이야기했지만 일본의 리셀러는 아예 회사까지 차려서 매입한 물건을 해외로 판매하거든요. 아키하바라,
덴덴타운 등을 보면 트레일러체로 실어 나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5만엔짜리 일본판을 팔면 당연히 해외로 다 빠져나가겠죠. 다만 이런 가격이 됐다고 해서 일본 내 반응이 마냥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닌텐도 게임 전면 리뷰어들은 압도적인 호평이긴 하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선 OLED판과 비교해도 오른 가격이 약간씩 부담되는 거죠. 앞에서 게임기는 갈아타기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면 게다가 동시 발매 타이틀 중 오리지널 타이틀의 비중을 보면 흥행하지 못한 위유가 선행기였던 스위치와는 달리 역대급 히트를 한 스위치의 후계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저가 갈아타는 속도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가격도 1000원씩은 올라있고 그리고 주변기기 가격은 10만원을 넘어가는 식으로 상당히 크게 오른지라 종합적인 운용 비용을 생각하면 부담이 아주 커집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는 갈아타는 시기를 늦출 걸로 보이는데요. 닌텐도는 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일까요? 나름대로는 대안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바로 닌텐도 스위치죠.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는 좀 이상했습니다. 2025년 3월 27일에 방송을 한번 하고 4월 2일에 한 번 더 했는데 첫 번째 방송의 경우 후계기를 발표한 시점임에도 스위치1 타이틀이 다수 나온 것은 물론 그중엔 2026년에 발매되는 스위치1 게임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스위치2는 하위 호환 기능이 있는 데다 PS5도 발매 후 약 3년간 PS4로도 게임을 동시 발매했으니 얼핏 보면 이상한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여태까지 닌텐도의 정책을 보면 새 하드가 나와도 구기종으로 게임을 내긴 했지만 언뜻 보면 주력 타이틀이라기보다는 명탐정 피카츄처럼 실험적인 타이틀을 내서 반응을 보는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다음 하드웨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반응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스위치2가 시장에 나온 시점에서도 스위치1 유저를 위한 게임을 2026년에 낸다는 것인데요. 이는 관점을 바꿔보면 시장 보호를 할 수 있죠. 가격을 싸게 할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스위치2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가격이 합당한지의 문제는 둘째치고 다음 하드웨어로 갈아타는 속도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때 스위치1으로도 게임을 계속 낸다면 유저를 붙잡아 둘 수도 있을 테고 이를 2 에디션으로 판매하면 2의 소프트웨어도 계속 낼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동시 발매하면 구매가 적극적이지 않은 일반 유저도 닌텐도의 게임 생태계에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리듬 천국, 신구모아 시리즈 같은 인기작을 스위치2가 공개된 시점에서 굳이 스위치1 게임으로 내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즉 닌텐도는 스위치2의 보급을 진행하면서 이로 인한 공백을 스위치1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게 잘 풀릴지는 모르겠군요. 요는 얼마나 사람들이 스위치1에서 벗어나 2로 갈아타느냐, 이를 끌어낼 타이틀이 나오느냐에 있으니까요. 정리해보죠.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는 마치 재무 전문가가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사장인 후로카 슌타로는 재무 전문가죠. 재무 전문가는 어떤 형태로든 절대 손을 안 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위험성이 높은 콘텐츠 산업에 잘 안 어울리는 직종이기도 한데요. 한 예로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5의 기능을 체험하게 하는 아스로봇을 무료로 풀었죠. 닌텐도는 스위치2 웰컴 투어를 유료 판매한다고 합니다. 절대 손해는 안 보겠다는 거죠. 물론 기업의 사정이니 깐깐한 재무 전략은 중요하겠지만 고객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도 곤란하거든요. 가격의 설정은 그렇다 쳐도 소프트웨어와 주변 기기의 가격도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안정적인 시장 보호를 위해서 가격에 차별을 준 것은 역차별을 받는 국가 유저 입장에선 그리 좋게 보이진 않네요. 머릿속으론 해외에서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을 위한 할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할인 금액은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할 테고 그 돈을 내는 것은 결국 우리겠죠. 게다가 기기 예약을 받는 조건이 플레이 타임 일정 시간 이상, 닌텐도 온라인 1년 이상 가입으로 엄격하기도 해서 여러 형태로 유저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형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선 호평일색이고 부담되는 사람도 비싸지만 그래도 선방했다는 반응이라면 해외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습니다. 아예 판매국에서 빠져버린 중국은 잘 모르겠군요. 뭐 그래도 초반은 스위치 1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름 잘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